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어서 가보면, 현재 한국 증시는 이제 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는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5,800포인트를 넘었어요. 5,815포인트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연간으로 이제 무려 21%나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또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1.8% 정도 역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거의 꼴찌 국가에 해당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2024년 이제 연간으로 이어졌던 일은 아니고요. 2024년 8월부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의 강세에 따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시작해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급락이 이어지면서 이제 또 모건 스턴리의 이런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 신경 리포트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그래서 엔화가 160엔을 이제 넘다가 140엔으로 이제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시장이 이제 공포에 깃들기도 했죠.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달러엔이 이제 149엔까지 올랐어요. 월요일 날은 야간 선물이 이제 0.5% 이상 올라서 엔의 약세와 더불어서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앵커들은 이제 저도 네이버 블로그에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매일 이제 우울한 소식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아주 썩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제가 쉬면서 이제 코스피 전체 종목, 우리나라 상장 종목 전체를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하반기 들어서 이제 평상시에 이 정도면 지지를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거의 다 붕괴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추가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거의 이제 비명을 지를 정도죠. 도저히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국장이 진입을 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삼성전자가 8월부터 급락을 하면서 두 달간에 단 두 달 만에 이제 마이너스 24%가 내렸어요.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8%밖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문제죠. 결과적으로 이제 원인을 들여다보면 2차 전지는 미리 사전에 내려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급락의 영향으로 이제 선물지수 크게 내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이제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미국 대선이 한 25일 앞으로 이제 다가서 있어요. 11월 5일이면 이제 투표가 이어지고 결판이 날 텐데, 현재 지지율은 2, 3% 정도, 미국 전체 지지율은 해리스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군데 이제 스윙 스테이트, 이쪽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이제 해리스 후보가 4군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3군데 정도 앞서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인들 수가 많은 펜실베니아 이쪽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월가에서는 뭐 이번에 어느 특정한 후보가 될 경우 뭐 시장이 붕괴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요. 보통 미국의 대선의 해는 이제 9월달 그리고 10월달이 이제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증시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9월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미국 증시가 좋아져서 10월 초순도 이제 여전히 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우산업지수와 S&P 500이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뭐 신고가에서 2% 정도 이제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9월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10% 정도 올랐어요. 네, 지난 금요일날 4.09%로 마감이 됐고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9%를 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 일드 커브가 한 1% 정도 이제 벌어져 있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제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려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요. 또 해외에 투자했을 경우 이제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 엔이 이제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에 뭐 되게 긴장을 했죠. 좀 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긴축 기조로 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시장에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현재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긴축으로 흘러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려와 달리 엔이 이제 149엔까지 추가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중국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왔죠. 예, 1조 위안, 원화로 이제 190조 경기부양책이 나왔는데, 또 지급준 비율도 이제 0.5%, 예, 레포 금리도 0.2% 이제 영레포 금리도 낮추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이제 훨씬 더 보강해 줬어요. 부동산 여러 가지 조처도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단기간에 이제 중국 증시가 20-30% 뛰어오르면서 일부 이제 청산된 물량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돈이 청산돼서 이제 중국 ETF를 사느라고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블랙록의 iShares MSCI 이제 이머징 ETF 티커 EM이죠. 이것을 보면 이제 중국, 뭐 인도, 대만, 우리나라, 브라질 이렇게 5개국이 이제 한 7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한 3위권 3.4%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네, 1등은 이제 대만의 TSMC가 가지고 있습니다. 6%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EM 지수의 상승을 이제 갉아먹은 그런 편이고요. 결국에는 중국 증시, 인도 증시, 대만 증시가 강해서 이제 이걸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브라질 증시도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가 역성장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20% 내리면서 결국 EM 지수를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톨이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전 세계 이제 주요 시장 중에는 그래서 참 국회의원 말대로 선물 푸시나 사고 또 ETF 인버스 쪽 하방에 베팅이나 하면 차라리 그 속편한 시장이지 않을까. 국회의원 말이 맞았다. 옳은 말은 했는데 과연 그게 국민한테 할 소리냐. 이건 뭐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한심하죠. 그 시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올바로 봤으니까 시각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국민들에게 그 정도 희망밖에 자주 섞인 희망 아니겠어요? 그럼 뭐 국내 증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증시, 또 일본 증시, 뭐 인도 증시, 베트남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안 그래도 해외 ETF를 통해서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시장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고 이제 방향성이 있어서 뭐 국회의원 말대로 인버스에 베팅하면 되죠. 또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이제 비중 조절하면 되는데, 개별 종목은 이제 산 가격보다 국가에다 세금 내고 올라야 이제 자기한테 수익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금을 많이 싸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해주든가, 뭐 이래야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식을 통해서는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난단 말이죠.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나요. 미국에 같은 경우는 장기 20년을 보유했을 경우는 손실이 제로입니다. 손실이 없어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손실이 낮아집니다. 단기부터 이 손실 날 확률이 계속 줄어들어서 20년 정도 장기 보유하면 전부 다 제로로 떨어져요.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존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도 2025년도에 이제 3,200만 정도로 줄어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조업 국가네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 D램, 낸드 쪽이 이제 추격해 들어오면서 범용 반도체에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지금 꺾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던 이 분야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이고, 참 이번에 그 3분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있어요. 이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했던 게 HBM 이제 엔비디아 공급 문제였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함께 이제 HBM 12단, 12단을 쌓아서 이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이 테스트를,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1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지금 삼성전자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 안에 번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이게 기업 내부 문화적으로 이게 지금 이뤄진 일은 아닐 텐데 10년, 20년 전부터 무엇인가 꾸준히 삼성전자가 도전과 열정을 이뤄온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해요. 뭐 전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많은 분석 애널 전문가들의 이제 친구분들이 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뒷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흘러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보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HBM도 이제 엔비디아가 필요해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동시에 이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결국 SK 하이닉스는 이제 도전해서 이뤘고, 삼성전자는 아마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이제 D램 쪽,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느라고 결국 고대역형 메모리 HBM에서 이제 뒤처진 것이 결국 이 인공지능 칩의 이제 화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이런 형국에 빠져버렸습니다. 원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난리 나야 돼요. 삼성전자 뭐 역대 최대 매출에 최대 영업이익 갱신에 막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내 비중이 이제 15% 삼성전자만 따지면 막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전체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시장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역성장을 해버리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삼성전자 하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밖에 이제 전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자연 속에 와서 이제 푸르른 자연도 보고 곧 이 단풍이 들어서 이제 완연한 가을색을 또 찾겠지만 물소리도 듣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은 좀 평안해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이제 1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전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투자해서 이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이제 오래 할 수 있도록 살아남는 것이 그 명제가 된 국내 시장입니다.